아버지는 날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맴돕니다. 4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서던 아들의 뒷모습이 제 손이 허공을 휘젓던 그 순간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나 저를 깨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도 핸들을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이 택시 핸들은 제 손에 딱 맞게 달아있고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차 안에 배어 있습니다. 새벽 5시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첫 손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큰딸, 둘째 딸, 그리고 중간에 아들을 낳고 막내딸을 얻었습니다. 일남 삼녀 제 손으로 키운 4명의 자식들 그 중에서도 아들 준호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준호의 초등학교 성적표를 펼쳐보던 날이 기억납니다. 전 과목 100점, 담임 선생님이 준호 아버님, 준호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던 날 저는 집에 돌아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그때 아들이 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남자답게 살라고, 책임감 있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받은 교육이 그랬고 제 아버지가 저를 키운 방식이 그랬으니까요. 엄하게 키우면 바르게 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 준호가 대학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고 젊은이들이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메웠습니다. 저는 그저 택시를 몰았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시청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돌과 화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쾅! 앞 유리창에 돌이 박혔습니다. 거미줄처럼 금이 갔습니다. 저는 급히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루탄 연기 속에서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전경들이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 순간 연기 사이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체격, 그 뛰는 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제 차에 돌을 던진 사람이 아들이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그러나 아들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애써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어디 갔다 왔니? 도서관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아들의 손에 까만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맘속으로 묻어두고 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준호는 한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한 번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공부해서 들어간 한의대였습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의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날 저는 택시 안에서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한의사라니, 제 아들이 의사가 된다니, 택시 핸들을 40년 잡아온 이 손으로 키운 아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녀석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준호가 결혼하고 손녀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제 택시에 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지우가 뒷자리에 앉아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멋지죠? 한의사잖아요. 그럼 내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야. 할아버지도 멋져요. 택시 운전 진짜 잘하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백미러로 손녀의 얼굴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다르게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밝고 이렇게 솔직하게 준호가 지우를 키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조금씩 안도했습니다. 저 녀석은 나보다 나은 아버지가 되었구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준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한의원을 연 지 5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옷도 세련되게 입고 우리 집의 정서와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제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새 사람들이 외제차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외제차 택시도 있던데요. 그래, 나는 우리나라 차도 충분하단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가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간대요. 남자가 일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지우가 아빠를 찾는다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자의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야 진짜 남자가 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준호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조현병이래요. 한 달 넘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찜질방에서 살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현병이라니, 정신병이라니. 제 아들이 말도 안 돼. 그 똑똑하던 녀석이 어떻게 엄하게 키웠어? 바르게 키웠어? 뭘 잘못한 거지? 아니야,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말 못할 다툼이 있었을 거야. 며느리가 사치스럽게 굴어서 준호가 힘들었던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며느리 탓일까? 정말 내 탓은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택시 핸들을 잡고 서울 거리를 한없이 돌았습니다. 손님도 태우지 않고 그저 달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그건 나중에, 훨씬 나중에 아들이 제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언젠가 듣게 될 거라는 걸. 정신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삐걱거리는 바닥, 희끄무레한 형광등 불빛,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중얼거림. 저는 그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기 전, 그러니까 준호가 한의원을 운영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명절날이었습니다.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그리고 준호와 지우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저는 오랜만에 모인 자식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큰딸은 수녀복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둘째 딸은 남편과 아이들 이야기로 바쁘게 입을 놀렸습니다. 셋째 은혜는 여전히 염색한 머리에 화려한 옷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담배 생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한의원은 어떠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오니? 어르신들이 좀 오십니다.
대답이 짧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한의원이 워낙 많아서요. 경쟁이 치열해요. 우리 준호가 너무 착해서 그렇지. 좀만 더 장사를 잘하면 좋을 텐데. 장사? 의사가 무슨 장사를 한다는 거요? 저는 며느리의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한의원들은 마케팅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으로 밥을 뒤적일 뿐이었습니다. 지우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지우가 똑똑하네. 역시 내 아빠를 닮았어. 할아버지도 닮았어요. 지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준호가 잠깐 고개를 들었고 딸을 보는 아들의 눈빛에는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준호의 한의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영동 한의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리문 안을 들여다보니 환자는 한 명도 없었고 준호 혼자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힘내라. 남자답게 이겨내라. 저는 그런 말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차를 세우고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들 옆에 앉아있기만 했어도 좋았을 겁니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준호가 집에 안 들어온 지 일주일이 넘었대요. 뭐? 그럼 어디 있다는 거야? 찜질방에 있다나. 찜질방? 집을 놔두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남자가 힘들다고 집을 나가도 되는 건가요? 아내와 딸이 있는데? 그날 저녁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다. 내 아버지. 지금 어디 있니? 찜질방입니다. 집에 가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라서요. 쓸모없다니. 한의사가 제 아들이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말하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자가 그렇게 나약하면 어떻게 하니? 당장 집에 가. 지우가 아빠를 기다린다. 지우는 아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한테 미안해요. 이런 아빠라서. 준호야. 전 좋은 아빠가 못 돼요. 아버지처럼 제대로 가족을 책임지지 못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답게 살아라. 내가 가장이잖니. 정신 차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불편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했어. 예전과 달라. 하지만 남자는 원래 힘들 때가 있는 법이지.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어. 그래도 이겨냈어. 준호도 이겨낼 거야. 내 아들이잖아. 며칠 후 아내가 며느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준호가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밤에 혼자 중얼거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집 안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준호는 매일 아침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초점 없는 눈으로, 그래도 딸의 손을 꼭 잡고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지우야, 아빠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돼. 학교 선생님이 지우를 통해 전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정말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살이 빠져 뼈만 앙상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습니다. 옷은 며칠을 입은 듯 구겨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아내가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엄마 밥 그래 앉아라, 엄마가 해줄게.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병원은 갔어요. 그래서 약을 줬어요. 먹으면 괜찮아진대요. 그럼 약을 제대로 먹어라.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먹어, 그래야 힘이 나지. 내 밥을 먹고 난 후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따라 방문 앞까지 갔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남자는 말이다. 힘들어도 견뎌야 하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알겠니? 준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지우를 생각해라. 내 딸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알겠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과 나눈 마지막 제대로 된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준호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병원? 무슨 병원? 정신병원이요. 조현병이래요. 더 이상 집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죄송해요, 아버님.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우도 무서워하고 준호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어느 병원이냐? 당장 가봐야겠다. 오지 마세요. 준호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대요. 그게 무슨, 그리고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혼하려고요.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 못 견디겠어요. 지우라도 제대로 키워야죠.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지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왜 그러니? 할아버지, 우리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가 안 보여요. 아빠는 지금 병원에 계신단다. 많이 아파요? 할아버지,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정말이요? 아빠가 또 나랑 학교 가줄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저 아빠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의 울음소리가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엄하게 키웠어. 남자답게 키우려고 했어. 그게 잘못인가? 아니야, 며느리가 문제야. 사치스럽게 굴어서 아니지. 준호가 약해서.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나약해. 아니야. 진짜 문제는 나야. 내가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 택시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신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환자를 치료하던 제 아들이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지우야, 아빠는 괜찮아라고 말하던 제 아들이 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80이 넘은 주름진 얼굴, 굵고 거친 손, 평생을 택시 핸들만 잡고 살아온 손. 이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이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있기나 한가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정신병원 복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조용했습니다. 비명소리나 고함 소리를 예상했는데 그저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삐걱거리는 제 구두. 소리만이 복도에 울렸고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앞장섰습니다. 301호입니다. 면회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환자분이 많이 약해져 계세요. 자극하지 마시고요. 큰 소리도 내지 마세요. 환자분이라니. 제 아들이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텅 빈 눈빛. 제가 아는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마저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소독약과 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의 손은 무릎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보니? 내 밥은 먹니? 먹어요. 약은? 먹고 있어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내라, 남자답게. 굴어라 같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성인이 된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른 느낌이었습니다. 한때 침을 놓고 환자를 치료하던 손이 이렇게 힘없이 제 손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여기 왔다. 아빠라는 말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라고만 불렀는데 그날따라 아빠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지우는요? 첫 질문이 딸이었습니다. 지우는 괜찮다. 할머니가 잘 돌보고 있어.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우한테 미안해요. 괜찮아. 아빠가 곧 나을 테니까. 못 나아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미 끝났어요. 한의사도 못하고 아빠도 못하고 저는 이제 끝났어요.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내 아들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뭔가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빠가 데려갈게. 네. 집으로 데려갈 거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버지, 아빠, 엄마가 돌볼 거야. 집에서 천천히 나으면 돼. 저는 짐이에요.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지우한테도 짐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이 아니야. 준호야, 넌 우리 아들이야.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한의대 붙었을 때, 한의사 됐을 때.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아버지가 원하시던 아들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성공한 아들을 원했습니다. 한의사가 된 아들을, 떳떳한 아들을, 남자답게 사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살아있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평생 처음으로 하는 사과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최소 6개월은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집에서 돌볼 수는 없습니까? 가능은 하지만 가족분들이 감당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약물 치료도 계속해야 하고 24시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보호자분 연세가 괜찮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이 자해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가족분들, 특히 따님이요. 아버지를 이렇게 보는 게 아이에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보냈습니다. 준호 퇴원시킵니다. 집에서 돌보겠습니다. 지우는 가끔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준호는 헐렁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약물 치료로 살이 쪘다가 다시 빠진 몸은 옷 안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아들을 앉혔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집에 가자. 네, 엄마. 저는 백미러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건물들을, 신호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거리 어딘가에 지우가 있을 텐데 아들은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호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쉬어라. 천천히 나으면 돼. 내 아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에 어떻게 있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밥 먹을래? 괜찮아요. 약은 먹어야지. 내 아내가 약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기계적으로 약을 삼켰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야지. 우리 아들인데. 근데 준호가 너무 많이 아파 보여요. 당신도 택시 일해야 하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택시는 줄일게. 이제 나이도 있고 준호 돌보는 게 더 중요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아내를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안 자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뭘 보고 있니? 저기요. 아들이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파트 단지 지우가 사는 데예요. 아,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이사를 간 곳이 여기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지우는 잘 자고 있을까요? 그럼 잘 자고 있을 거야. 숙제는 했을까요? 다 했을 거야. 우리 지우 똑똑하잖아. 아빠가 보고 싶대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중얼거리는 아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곧 나아질 거야. 그럼 지우 보러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응? 저는 지우 얼굴 볼 자격이 없어요.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준호야. 저는 이미 끝났어요. 한의사도 못하고 아빠도 제대로 못하고 지우 얼굴 볼 자격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제발. 그냥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아들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지우가 사는 아파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아빠 미안해. 아빠는 너한테 부끄러운 사람이야.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저렇게 두면 안 돼. 내가 뭔가 해야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가 무기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준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이고 점심을 먹이고 저녁을 먹이는 일상의 반복.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화장실에 갈 때만 문을 열었고 그마저도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지쳐갔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요. 밤에도 준호가 소리를 질러서 한숨도 못 자요.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언제요? 한 달째인데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한계였습니다. 택시 일을 줄였지만 생활비는 필요했고 아들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50대 아들을 돌본다는 게 이렇게 고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이 집에 왔습니다. 수녀복을 입은 큰딸은 조용히 준호 방문 앞에 섰고 둘째 딸은 불편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준호 상태가 어때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좋지 않아. 말도 잘 안 하고 병원에 다시 입원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야, 집에서 돌볼 거야. 둘째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비용은 어떻게 하세요? 병원비, 약값 계속 나가잖아요. 택시 일하면서 벌지.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어머니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괜찮아, 요양병원 알아봐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돌봐주면. 절대 안 된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아들을 남한테 맡길 수는 없어. 큰딸과 둘째 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희가 돈이라도 조금씩 보탤게요.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딸들은 오래 있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준호 방문도 열어보지 않은 채 얘들도 힘든 거야. 자기 가정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동생인데 한 번쯤은 얼굴이라도 보러 들어가 주지. 나도 똑같았잖아. 준호가 힘들 때 외면했잖아.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막내딸 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염색한 머리, 찢어진 청바지, 가죽 재킷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혜야. 아버지. 은혜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보러 왔어요. 들어가도 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은혜가 준호를 보면 오히려 더 자극이 되지 않을까? 평생 말썽만 피우던 딸이 지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들어와라. 은혜는 준호 방으로 곧장 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은혜를 보았습니다. 은혜야, 나왔어. 은혜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들이 안 왔다며? 수녀 언니도 둘째 언니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오빠가 이렇게 아픈데.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서 좀 살래. 오빠 돌봐줄게. 괜찮아. 아버지 어머니가 돌봐주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몇이신데. 내가 할게. 은혜야. 너도 내 생활이 있잖아. 없어. 나 백수야. 은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오빠, 나도 할 일이 생긴 거야. 오빠 돌보는 거, 그거 내가 할게. 저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혜는 정말로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호에게 약을 먹이고 밥을 차려주고 방 청소를 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이런 거 할 줄 알았니?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엄마도 쉬세요. 오빠는 제가 돌볼게요. 그래도 엄마 괜찮아요. 진짜로 은혜는 준호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준호가 거부했지만 은혜는 강제로 오빠를 일으켰습니다. 오빠 밖에 나가야 해. 방에만 있으면 더 이상해져. 싫어. 나도 싫은 거 많이 했어. 오빠도 해봐.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 두 남매를 저는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비틀거리는 준호를 은혜가 부축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은혜는 준호 옆에 앉아 밥을 떠먹였습니다. 오빠, 한 숟가락만 더 배불러. 거짓말 3숟갈밖에 안 먹었어. 한 숟갈만 더. 오빠, 나 어렸을 때 기억나? 내가 학교에서 맨날 싸우고 다닐 때. 응, 그때 오빠가 학교까지 찾아와서 날 데리고 나왔잖아. 선생님한테 혼나고 집에 오는 길에 오빠가 나한테 붕어빵 사줬어. 기억나?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오빠가 그랬어. 은혜야, 너는 나쁜 애가 아니야. 그냥 표현이 서툰 거야. 그 말 기억나? 기억나. 나 그 말 때문에 울었어. 집에 가서 혼자 방에서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그런 사람이야. 나쁜 애 아니라고 처음으로 말해준 사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혜야, 이제 내 차례야. 오빠한테 말해줄게. 오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실패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지금 좀 힘든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평생 문제아라고 생각했던 딸이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혜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우 좀 데려와도 돼요? 지우를? 며느리가 허락할까? 몰래 데려올게요. 잠깐만요. 오빠가 지우 얘기만 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오빠는 지금 지우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딸 얼굴이라도 봐야 힘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다, 조심해라. 그날 오후 은혜는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지우가 할아버지를 보자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지우야, 왔니? 할아버지,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보러 왔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빠는 방에 계신다. 가도 돼요? 응. 지우는 준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혜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지우 왔어.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가라, 아빠. 가. 아빠 얼굴 보지 마. 아빠, 나 지우야. 나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우야.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는 너한테 부끄러운 사람이야. 아빠, 무슨 소리야? 아빠가 최고인데. 아니야. 아빠는 이제 한의사도 아니고 제대로 된 아빠도 아니야.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한의사여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아빠여서 좋아하는 거야. 그 말에 준호가 무너졌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미안해. 준호는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지우는 문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아빠, 나한테 나와요. 은혜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아빠가 지금 힘든 거야.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이모, 우리 아빠 나 미워하는 거 맞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딸, 딸을 사랑하지만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 그 사이에서 둘을 연결하려는 은혜. 은혜가 지우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손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정말이요? 그럼 할아버지가 장담해. 그날 밤 지우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은혜와 마주 앉았습니다. 은혜야, 네, 아버지 고맙다. 네.
내가 오빠를 돌봐줘서 고맙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저도 인생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오빠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어요. 그날 밤 준호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나아질게, 꼭 나아서 너 보러 갈게 중얼거리는 아들의 목소리.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아들의 옷자락이 제 손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몇 센티미터, 그 짧은 거리가 제 인생과 아들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준호야. 제 비명이 4층 베란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전, 그날은 은혜가 장을 보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택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준호가 최근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3주간 은혜가 준호를 돌보며 아들은 조금씩 방문을 열고 거실에도 나오고 밥도 제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준호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왜 거기 서 있니? 준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버지, 저 왜 살아야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쓸모가 없어요. 한의사도 못하고 아빠 노릇도 못하고 아버지한테도 짐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우가 어제 왔었죠. 응, 제가 지우를 못 본 척했어요. 딸을 보고도 제가 얼굴을 돌렸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빠 자격이 없어요. 아들 자격도 없고. 준호야, 진정해. 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요? 갑자기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뭘 잘하고 있어요? 80 넘은 아버지를 고생시키고 어머니를 아프게 하고 은혜까지 고생시키면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제가 자랑스러웠죠? 한의사 된 아들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랬어, 자랑스러웠어. 이제는요? 이렇게 망가진 아들도 자랑스러우세요? 그럼 너는 내 아들이니까 거짓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성공했을 때만 좋아하셨어요. 한의대 붙었을 때, 한의원 열었을 때, 그때만. 준호야, 전 평생 아버지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엄하게 키워서 바르게 자라라고 하셨죠? 남자답게 살라고 하셨죠? 그건 그래서 저는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힘들어도 참았어요. 아내랑 싸워도 혼자 견뎠어요. 그게 남자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정신병자가 됐어요. 이게 남자답게 산 결과예요?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버지는 날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자기 방이 아니라 베란다가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어디 가니? 가만히 계세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방 베란다 4층이었습니다. 준호는 베란다 문을 열고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저는 달려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이게 나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은혜까지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내려와. 준호가 난간을 넘었습니다. 지우한테도 부끄러운 아빠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안 돼. 저는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늙은 다리는 빠르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준호야. 제 비명 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은 표정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후회가 스쳐갔습니다. 지우야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쿵 땅에 떨어지는 소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제발 신이시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준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머리에서 다리에서. 준호야, 준호야. 저는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호흡은 있습니다. 빨리.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구급대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왜 떨어진 건가요? 그게 자살 시도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준호를 데리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은혜도 함께였습니다. 여보, 준호는 어떻게 됐어요? 수술 중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제 손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옷자락을 잡지 못한 이 손, 평생 택시 핸들만 잡았던 이 손,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들을 잡지 못한 이 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가 묻은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저요. 아버지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 말에 무릎이 풀렸습니다. 하지만요. 오른쪽 다리 골절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뇌진탕도 있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다리는 후유증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걷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상태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죠? 네,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의사가 떠나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깁스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가 있었으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 잘못이야.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준호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우였습니다. 며느리가 뒤따라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준호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지우가 유리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아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곧 나아질 거야.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은혜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안아줬어야 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 아들을 엄하게 키운다고, 남자답게 키운다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아준 적도 없고, 그저 훈계만 하고, 명령만 하고, 내가 아들을 죽인 거야. 다음 날 아침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네. 우리 아들 다시 걸을 수 있습니까?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한의사 일은요?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붕대로 온몸이 감긴 아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시 일어나다오 제발.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저는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8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소리내어 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긴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철심을 박아 고정했고 머리에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은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다. 엄마가 새벽부터 끓였어. 먹어봐. 배불러요. 한 술만이라도 괜찮아요. 매일 같은 대화, 매일 같은 거절. 아들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병실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우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왔니? 네, 준호 씨 상태가 어떤가 해서요. 며느리는 침대에 누운 준호 씨를 보았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씨, 준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이혼 서류 제출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고 지우도 키워야 하니까요. 지우는 제가 키울게요. 준호 상태로는 아빠 노릇하기 힘들잖아요. 준호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가끔이라도 볼 수 있겠냐?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지우한테도 충격일 것 같아서요. 알겠다. 며느리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떠나면서 한번 준호를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담당 의사가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내 다리 골절은 회복 중입니다만 후유증이 심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평생 절뚝거리며 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서서 일하는 건요? 힘들 겁니다.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심할 겁니다. 한의사는 서서 환자를 진료합니다. 침을 놓고 진맥을 보고 다리를 제대로 못 쓰면 한의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정신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자살 시도 후유증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장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가정에서 관리하기 힘듭니다. 다시 정신병원에 보내란 말입니까? 보호자분의 선택입니다만 의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집에서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또 병원에 보낼 수는 없어. 그럼 준호는 정말 끝이야. 내가 돌봐야 해. 내가 지켜야 해야지만 어떻게? 저는 매일 밤 택시를 몰았습니다.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밤늦게까지 핸들을 잡았습니다. 허리는 아팠습니다. 눈도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달리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저씨, 피곤해 보이시네요. 뒷좌석에 손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아들이 아파서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네요. 내 신호 대기 중에 백미러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얼굴, 80평생을 살아온 얼굴 하지만 이렇게 늙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아파? 현기증이 나서 은혜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과로입니다. 스트레스도 심하시고요. 혈압도 높습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 푹 쉬어. 준호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돌볼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도 한계였습니다. 며칠 후 큰딸과 둘째 딸이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왔니? 준호를 요양병원에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나이가 몇이세요? 어머니도 쓰러지셨다며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아니야, 집에서 돌볼 거야. 큰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다리도 다쳤고 정신도 많이 아프고 한의사 일도 못하잖아요. 나아지면 할 수 있어. 아버지. 둘째 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요양병원 자료예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전문적으로 돌봐줘요. 안 돼. 저는 서류를 밀쳐냈습니다. 내 아들을 남한테 맡길 수 없어. 아버지가 쓰러지면 어쩌려고요? 어머니까지 아프신데. 그래도 안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큰딸과 둘째 딸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희가 도울 일이라도 다 필요 없다. 내가 할 수 있어. 아버지 돌아가라. 너희 가정이나 잘 챙겨. 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은혜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언니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은혜야, 너까지 아니에요. 저는 오빠 돌볼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 보여요. 우리 같이 버텨봐요. 오빠를 포기하지 말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만에 준호가 퇴원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들. 석고는 제거됐지만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준호야, 집에 가자.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아들.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은혜가 방을 미리 정리해놨습니다. 침대 옆에 지팡이도 준비해뒀습니다. 오빠, 여기서 쉬어. 내가 다 챙겨줄게. 고마워. 준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준호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이제 너한테 갈 수도 없어. 다리도 아프고 정신도 이상하고 너는 이런 아빠 없이 사는 게 나아. 중얼거리는 아들의 목소리.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택시 핸들을 잡고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손님도 없이 그저 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엄하게 키우면 바르게 잘한다고 생각했어. 남자답게 키우면 강하게 잘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어.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붉은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백미러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눈물자국.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80 넘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준호도 포기했어. 나도 포기할까?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맞을지도 몰라. 그게 준호를 위한 거일 수도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정말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은혜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준호 침대 옆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지우가 어젯밤에 왔었나 봐요. 할머니도 몰랐대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귀여운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아빠에게. 나 지우야. 아빠, 나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아빠 보러 가지 말래요. 그래도 나는 왔어요. 아빠 잠자는 거 봤어요. 많이 아파 보였어요. 아빠 잘못 없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픈 건 잘못이 아니래요. 아빠는 나한테 최고예요. 빨리 나와서 나 보러 와줘요. 아빠가 학교 데려다 주던 거 기억나요? 또 손잡고 같이 가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지우가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이 편지 읽고 울었어요. 한참을 저는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지우 편지 봤니? 네. 준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 모습으로 지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나아지면 돼. 나아질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준호가 희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면 돼. 아빠가 도와줄게. 준호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꼭 다시 일어설게.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해보자. 천천히. 하나씩. 네, 아버지.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준호가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방안을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천천히 조금씩 하면 돼.
은혜가 오빠를 부축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리며 걷는 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향한 사랑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준호가 4층에서 떨어진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봄이 온 건 꽃이 피어서가 아니었습니다. 1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방안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걸음도 못 걸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아파 더 이상 못하겠어. 오빠, 조금만 더. 오늘은 10걸음 가보자. 은혜가 오빠를 부축했습니다. 한 걸음, 2걸음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괜찮아. 오빠 나 잡아 내가 여기 있어. 석 달이 지나자 준호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뚝거리긴 했지만 혼자 힘으로 걸었습니다. 아버지 봐요. 제가 걷고 있어요. 그래,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처음으로 칭찬이라는 걸 제대로 했습니다. 준호는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칭찬을 하시네요. 미안하다. 평생 칭찬을 못 해줬구나. 아니에요. 이제라도 들으니까 좋아요. 반년쯤 지났을 때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한의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지우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요. 뭐라도 하는 아빠로.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 다리도 불편한데 앉아서 진료하면 돼. 방법은 있어. 준호는 오래된 한의학 책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한의대 다닐 때 보던 건데. 책장을 넘기는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잊어버렸던 혈자리를, 침법을, 처방을 다시 외웠습니다. 음악곡혈은 여기였지. 혼잣말을 하며 자기 손에 혈자리를 짚어보는 아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허리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내 허리? 네, 아버지 자꾸 허리 만지시잖아요. 아프시죠? 이 나이에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딨겠니? 제가 침을 놓아볼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침을? 네,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봐라. 거실에 요를 펴고 엎드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침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가죽 케이스, 한의원을 운영하던 시절 쓰던 것이었습니다. 떨려요. 손이 천천히 해. 괜찮아. 준호는 제 허리를 만졌습니다. 혈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 신수혈, 그리고 여기 명문혈. 중얼거리며 혈자리를 짚는 아들 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플 수 있어요. 괜찮다. 해봐. 침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톡, 침이 들어갔습니다. 아파요? 제가 잘못 아니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준호는 조심스럽게 몇 군데 더 침을 놓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 이제 빼도 될 것 같아요. 침을 하나씩 빼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허리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꼈던 뻐근함이 사라졌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직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선생이잖아. 준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아빠가 고맙지.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아들을 수고했다. 준호야 정말 잘했다. 이 녀석이 해냈어. 정말 해낸 거야. 4층에서 떨어지고 다리를 다치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섰어.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섰어. 그날 저녁 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 봤죠? 침 정말 잘 놓더라. 그래, 역시 선생님이야. 오빠한테 제안 하나 할까 하는데요. 제안?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 어떨까요? 무료로 어르신들 침 놓아드리는 거요. 좋은 생각이네. 큰 병원은 못 열어도 오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요. 그렇지 은혜야. 내가 정말 제가 뭐요? 훌륭한 사람이구나. 은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네요. 평생 처음이에요. 미안하다. 너를 문제아라고만 생각했어. 괜찮아요. 저도 문제아 맞았으니까. 은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오빠를 지키면서 저도 배웠어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일주일 후 준호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차에 태우고 경로당에 데려다 줬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잖아.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선생님 오셨네. 은혜가 미리 연락을 해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준호입니다. 준호는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당당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 계세요? 나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혈자리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놓았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조금만 계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선생님, 다리는 왜 그러세요? 다쳤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고생했겠네.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러 오시고. 기특해라. 준호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환자를 안이 어르신들을 치료하는 모습. 그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지우였습니다. 지우야?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여기서 봉사한다고. 지우는 경로당 문틈으로 아빠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웃고 있어요. 그래, 아빠가 오랜만에 웃으시네. 할아버지. 저 들어가도 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 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됐어요. 침 빼드릴게요. 고맙네. 선생님 정말 시원해. 천만에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준호는 침을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야? 아빠 나야. 지우야.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침 케이스를 놓고 딸을 보았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지우는 키가 더 컸습니다. 머리도 길어졌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지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나쁘지 않아요. 아빠 잘못 없어요. 아빠가 아프신 거잖아요. 아픈 건 잘못이 아니래요.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준호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괜찮아요. 지우가 달려와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는 내 영웅이에요. 준호는 딸을 안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는 너한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우가 아빠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빠는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치료해 주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경로당에 있던 어르신들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문 밖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왔니? 지우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요. 며느리는 경로당 안을 보았습니다. 딸을 안고 우는 준호, 그리고 아빠를 위로하는 지우. 며느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준호 씨가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 1년 동안 재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 며느리는 한참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우를 가끔 만나게 해줄게요. 정말? 내 지우도 아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 씨도 좋은 아빠였어요. 아팠을 뿐이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뒷좌석에 준호와 지우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우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도 경로당 가요? 응, 가야지. 나도 따라가도 돼요? 아빠 도와줄게요. 그래, 같이 가자. 백미러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다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 내가 의사 맞지. 지우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우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아빠가 자랑스럽다. 준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 아빠가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한다. 준호야, 평생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꽉 쥐며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봄이 정말로 왔다는 것을. 오늘은 제 82번째 생일입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아내가 끓여준 보이차.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지우가 뛰어들어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우, 키가 더 크고 얼굴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우리 지우 왔구나. 할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조그만 상자를 건넵니다. 열어보니 손목시계입니다. 택시 운전하실 때 쓰시던 거 낡았잖아요. 이거 차세요. 고맙다, 지우야.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택시 안무라 알아요. 그래도 시계는 필요하잖아요. 준호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준호야. 준호는 여전히 약간 절뚝거리며 걷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케이크에 초를 끄고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내, 준호, 지우, 그리고 은혜까지 큰딸과 둘째 딸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100살까지 사셔야 해요. 둘째 딸이 말합니다. 그래야지 준호 결혼식도 봐야 하고. 아버지. 준호가 얼굴을 붉힙니다. 아빠 결혼해요? 누구랑요? 지우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 농담이야. 하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실은 경로당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분이 계십니다. 남편과 사별한 40대
후반에 따뜻한 분 준호가 요즘 그분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준호의 속도대로. 식사 후 준호가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경로당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뭔데? 박 할아버지 아시죠? 허리가 많이 아프셨던 분. 응, 오늘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침 맞으니까 30년 된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고. 정말? 네, 그러면서 이제 등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세요. 준호의 얼굴이 환합니다. 아버지, 제가 누군가를 낫게 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의사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엔 돈 벌려고 했어요. 환자가 많이 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근데 지금은 그냥 누군가 나아지는 걸 보는 게 좋아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는 이제 진짜 의사가 되었습니다. 큰 병원 원장은 아니지만 진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 결정했어요. 뭘? 대학 전공이요. 의대 갈 거예요. 준호가 놀라 지우를 봅니다. 지우야, 너 수학 잘하잖아. 공대 가려던 거 아니었니? 바꿨어요. 나도 아빠처럼 사람들 치료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가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치료하는 거 봤어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지우야, 아빠가 나한테 말했잖아요. 사람을 돕는 게 제일 큰 기쁨이라고 그랬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빠처럼 준호는 딸을 끌어안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정말 고맙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4층에서 떨어진 아들이 다시 일어서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딸과 화해하고 그 딸이 아빠를 닮아 한의사가 되겠다고 하다니 신은 정말 계시는구나. 며칠 후 저는 40년을 함께한 택시를 팔았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차를 살펴봅니다. 이거 꽤 오래됐는데요. 잘 관리하셨네요. 40년 탔어요. 헐, 40년이요? 대단하시네요. 차 안에 올라 마지막으로 핸들을 잡아봅니다. 이 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이 차 안에서 준호의 성적표를 받고 한의대 합격 통지서를 받고 지우를 처음 태웠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네, 잠깐 추억에 잠겼네요. 차에서 내립니다. 딜러가 차를 몰고 갑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지켜봅니다. 안녕, 오랜 친구요. 그리고 고마웠어.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습니다. 준호는 지팡이 없이도 잘 걷습니다. 조금 절뚝거리긴 하지만 이제는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택시 파셨어요? 응, 오늘 넘겼어. 섭섭하시죠? 조금. 근데 괜찮아. 이제 나이도 있고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그 핸들 잡으셨잖아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시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돈 버는 게. 근데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가족을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준호야,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멈춰섭니다.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버지, 너를 엄하게만 키웠어.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고 안아주지도 않았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빠가 잘못했어. 벤치에 앉습니다. 준호도 옆에 앉습니다. 아빠도 아빠한테 그렇게 배웠어.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네, 근데 그게 틀렸어. 사랑은 말해야 하고 안아줘야 하는 거더라. 준호가 제 손을 잡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셨잖아요. 저도요. 그래, 아버지. 저 지우한테는 매일 말해요. 사랑한다고 잘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주말, 온 가족이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준호가 정식으로 경로당 담당 한의사로 임명되는 날입니다. 물론 급여는 없습니다. 봉사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행복해합니다. 김준호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경로당 관장님이 준호를 부릅니다. 준호는 약간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갑니다. 김준호 선생님은 지난 2년간 우리 경로당에서 무료로 어르신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명예 한의사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지우가 제일 크게 박수를 칩니다. 아빠, 최고. 준호가 인사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의사 면허도 가족도 심지어 걸을 수 있는 다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아버지와 가족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저에게 다시 의사가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뒤에서 눈물을 닦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이제 개인 승용차입니다. 택시는 아닙니다. 뒷좌석에 준호와 지우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아빠 멋졌죠? 그럼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웠어.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지우면 잘할 거야.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춥니다. 백미러로 아들과 손녀를 봅니다. 준호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지우는 아빠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던가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해냈습니다. 신호가 바뀝니다. 저는 핸들을 잡습니다. 40년간 택시 핸들을 잡았던 이 손, 아들을 잡지 못했던 이 손, 하지만 결국 아들을 지켜낸 이 손 집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다. 내려라 아버지. 오늘 수고하셨어요. 뭘, 아빠가 편하지 차에서 내립니다. 아들과 손녀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한 번 더 쓰다듬습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모든 걸 걱정도 후회도 죄책감도. 준호는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걸을 수 있어. 지우와도 함께 있고 다시 의사 선생님이 됐어. 나는 이제 쉬어도 돼.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앉아서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입니다. 노을이 집니다. 준호 방에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이 혈자리는 뭐예요? 이건 말이야, 합곡혈이라고 해서 아빠가 딸에게 한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 가족의 웃음소리, 창밖의 노을, 이 모든 게 평온합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나도 이제 좀 쉬어요. 우리 아들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래, 이제 쉬어야지. 핸들을 내려놓았습니다. 40년간 쥐고 있던 그 핸들을 이제는 다른 것을 잡을 시간입니다. 아내의 손, 손녀의 손, 그리고 아들의 손.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합니다. 준호 방에서 여전히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경로당에서 봉사할 거예요. 그래? 그럼 아빠랑 같이 하자. 좋아요. 아빠.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괜찮습니다. 봄이 왔고 꽃이 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온히 쉴 수 있습니다.